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9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아마 오늘 오후부터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저도 내일 새벽부터 부모님 댁 가려면 바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명절 연휴 시작되기 전에 읽는 마지막 뉴스고요. 이번 주는 뉴스 업데이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절 연휴 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살짝 소강 상태인 것 같아요. 분위기 살짝 꺾이는 느낌이 납니다. 지난주 부동산 별별 수다에서도 비슷한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이후에 이곳저곳 중개업소 사장님들 얘기해보면 공통적으로 비슷한 움직임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아직 언론에서는 신고가 나왔다, 이제 실거래가 찍힌 사례들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가 낳은 역설 이런 식으로 소개는 하지만 실제로 그 기록이 되는, 그러니까 실거래가 신고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거래 시점 자체가 지금보다 조금 이른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래 사례들이 나오면서 호가들이 좀 올라가니까 매수세들이 지금 주춤하면서 받아 먹어주지 않고 일단 시장 간을 보는 그런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게 큰 흐름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추석 이후 향방은 또 봐야 하는 거니까요.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흐름들은 또 그때그때 짚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얼마 전 청약이 있었던 과천 푸르지오 서밋, 과천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한 아파트죠. 원래는 선분양하려고 했었으나 분양 보증 가격, 그러니까 분양 가격 관련해서 보증 거부하면서 후분양을 택했고, 그래서 평당 4천만 원이라고 하는 높은 분양가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34평 분양가가 최소 16억, 주변에 이제까지 분양했었던 과천 2단지 또는 과천 6단지 이런 분양가에 비해서 한참 높게 분양했지만, 그래서 말이 많았지만 그래도 마감들이 됐었고, 그 다음 계약까지 진행한 후에 남은 계약을 하지 않은 58가구의 물량이 나왔는데, 이제 이 물량이 이번에 후순위 줍줍으로 나왔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28대 1 정도인데, 앞서 방배 그랑자이 같은 경우는 평균 160대 1 정도 경쟁률을 기록했던 거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라 그래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물량들 나온 게 중소형 같은 경우는 이미 당첨자, 그 다음에 예비 당첨자 단계에서 받으신 분들이 다 계약을 해서 물량이 없었고, 이번엔 중대형 중심으로만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분양가가 16억 원 이상인 큰 물건들만 나왔는데, 이게 또 입주 후분양이기 때문에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마련해야 되는 이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조건이 되니까 일단 받겠어 라고 하는 수요층들이 1600명 정도가 몰렸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약가점이 높지 않아서 청약 통장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힘든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새 아파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분양권을 사거나 아니면 이렇게 미분양 난 것들 또는 줍줍 되는 것들을 받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분양권 전매는 애초에 지금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 방식으로는 갈 수가 없고, 줍줍으로라도 나오는 물량이 있으면 어쨌거나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여력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어져 있는 또는 앞으로 입주하고 나서 가서 그 동네 가서 물건 살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현재 과천 같은 경우는 또는 서울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 지양도 금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 물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입주하고 나서 입주할 때 가서 아파트 산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봐야 되는데, 입주 시점에 가서 지금 받는 이 줍줍 금액보다 싸다는 보장이 있으면 괜찮겠지만 실제로 지금 주변에 있는 시세에 비해서 이 분양가가 그렇게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냥 이 줍줍이라도 받는 게 상대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몰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 지금 과천 1단지 옆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과천 지식청구타운 있잖아요. 여기는 4천만 원에 분양한다, 대출도 안 나온다, 바로 입주해야 되는 후분양 아파트다,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줍줍이라도 받겠다고 사람들이 몰리는데, 이 밑에 이제 과천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뭐 2,600에 분양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 비싸다, 2천만 원대 초반으로 내려라 이러고 싸우고 있으니 참 그 지역에 분양받게 되는 분들은 얼마나 로또일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7, 8월달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적용이 되면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신축 아파트들이 인기를 끌 것이다. 신축 가격이 더 몸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커뮤니티 등에서 많이 거론되었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되었죠. 7, 8월달 서울시 아파트 실거래가 사례들이 이제 찍히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 지면에 실리기 시작하네요. 자, 마포 이젠 용산 성동 앞지르나 마레프 16억대 찍어라고 했는데, 마레프 실거래가 어제 하나 올라온 게, 엊그저께 올라온 게 좀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 기사 나오기 전에 일단 저는 몇 명 모여있는 카톡방에서 이 내용을 얘기를 전해 듣고 얘기들 했는데, 16억대 찍은 아파트는 테라스하우스로 추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테라스하우스랑 아파트랑 이렇게 섞여 있는 단지들 중에서 테라스하우스 위치 좋은데 이렇게 배치돼서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보다 테라스하우스가 가격이 좀 더 높거든요. 마레프 같은 경우도 일반 아파트 8억 할 때 테라스 아파트 9억하고 할 정도로 인기가 더 높았는데, 이번에 고점을 찍은 아파트도 테라스하우스 물건으로 보여요. 자, 이 기사는 마포구가 용산구 또는 성동구를 앞지르고 있다. 마포가 뭔가 좋은 것처럼 그렇게 기사가 쓰여지긴 했어요. 마포구의 한강변을 끼고 있는 이편한 세상 리버파크나 아니면 레미안 웰스트림, 그리고 테라스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마포 레미안 푸르주 타운하우스 거래 사례들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면 용광동 이편한 세상 리버파크, 여기가 용강 3구역이거든요. 여기는 20평형대가 12억 3천만 원 거래됐고, 그 다음에 마포 현석 2구역 재개발한 레미안 엘스트림 같은 경우는 15억 9천만 원, 그래서 최고가 기록했고, 그 다음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도 타운하우스가 16억 5천만 원 이렇게 거래되면서 이 마포의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용산과 성동을 앞서 나가고 있다. 매매가 변동률도 되게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꼭 해석할 만한 내용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 같은 경우는 되게 확실한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례들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한강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아파트에서도 한강 조망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뭐 많게는 3억 이상도 이 가격 차이가 같은 단지 안에서 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언급된 사례들은 한강 조망이 나오는 아파트가 최고가를 찍어줬다, 이런 케이스, 또는 아까 뭐 테라스하우스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좀 더 높게 거래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좀 더 높게 거래된 사례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고, 마치 다음 달에 또는 이제 다음에 실거래가 나올 때 있어서 성동구에서 한강변이 제대로 보이는 아파트가 실거래가가 더 높게 나오면 성동이 마포를 다시 뛰어넘었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기사에서 언급되는 지역에 비교할 만한 용산에 한강 조망 나오는 아파트는 또 없다는 것도 문제예요. 한남뉴타운에 한강 보이는 새 아파트가 나와서 그 가격이 만들어지면 마포에 한강 보이는 아파트랑 1대1로 비교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한남뉴타운은 전혀 아직 재개발이니까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용산에서 비교한다라고 하면 용산의 한강변을 끼고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 동부이촌동을 봐야 되는데, 동부이촌동 라인에서 한강을 끼고 있는 라인에는 아쉽게도 비교할 만한 30평형대 새 아파트가 없거든요. 근래 새로 지어진 아파트라고 하면 레미안 이촌 첼리투스 같은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평수가 50평형이고 2000년대 초중반에 입주한 LG 한강자이 아파트,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50평형대 대형평형으로 구성된 아파트다 보니까 또 1대1로 비교할 만한, 연차도 차이가 나지만 비교할 만한 면적도 없고, 나머지들은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들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어느 구가 더 낫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찍으면서 아무튼 이번 상승장에서 신고가를 갱신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어저께
남양주시가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해달라고 주정심에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기사를 읽었는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 해제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당장 기사에서 이렇게 보이는 게 GTX-B가 가시화되면서 송도, 남양주 부동산 시장이 싱글벙글하다. 예, 이쪽 부동산 시장이 싱글벙글하다는 얘기는 물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웃고 뭔가 좀 가격이 오를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자들이 오고 소위 말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과열이 우려될 수 있으니 뭔가 규제 지역으로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뭐 얼마 전에 분양했었던 송도의 청약 경쟁률, 송도 3개 블럭 청약하는데 통장 11만 개가 들어왔다는 것도 결국은 GTX-B 영향이 아니겠느냐. 내부적인 수요도 있지만 이런 투자 수요들도 가세해서 그런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왔지 않았냐. 뭐 이제 그런 판단도 있었고, 기사를 보니까 남양주 하면 다산 신도시가 딱 생각이 나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들에서도 주택 공급이 있었는데 남양주의 미분양 아파트도 물량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1월 달에는 521가구 정도의 미분양 아파트가 남양주에 있었는데 7월에는 390가구로 줄어들었다라고 해요. 그때 이 정도는 뭐 GTX-B 영향으로 이렇게 줄었다라고 얘기하기엔 살짝 좀 아쉬움이 있는 수치네요. 그리고 통계를 잡는 시점 자체도 7월이면 GTX-B가 확정된 시점 이후의 자료가 아니니까 지금 말 그대로 미분양이 아예 없다라고 하면 1월달 520가구 정도 있었던 미분양이 싹 사라졌어요.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약간 뭐 남양주 부동산 시장 싱글벙글 그런 의미로 보기에는 살짝 물론 이제 다산 신도시 남양주 쪽으로 이어지는 GTX-B 라인의 역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뭐 급등하고 있다거나 높은 실거래가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현장을 실제 둘러보지 않은 상태에서 실거래가라든가 아니면 실거래가는 당연히 반영이 안 됐을 테니까 아파트 시세표 이런 거 통해서 거래 가격이 확 올랐나, 매수자들이 쫓아갔나 이런 내용을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이 보이는 그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는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대책 내놓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부동산 투자에 자꾸 이렇게 열광하느냐,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를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로 보고 이 시장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상품들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 판단을 하는 과정이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매수하는 사람들을 분석해봤더니 의외로 50대, 60대 이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집을 팔아야 되는데 자기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지 않고 오히려 더 사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다는 거죠. 왜 지금 이 나이를 먹고 부동산 투자를 더 하냐, 집이 여러 개가 필요 없는 사람인데. 결국 이제까지 투자해보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줬던 게 부동산 투자였고, 나는 해봤으니까 또 내가 내 노후를 대비해서 부동산을 더 사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의 추가 부동산 투자 수요를 분산해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투자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들 이런 거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을 9.13 부동산 대책에선가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정부가 지난해 기준 6조 원 규모의 공모형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을 2021년까지 60조 원 규모로 키운다라고 했는데요. 자, 아무튼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대략 한 작년보다 10배가 된다는 거죠. 그럼 10배가 된다는 건 사실 지금 그렇잖아요. 뭔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런 부동산 간접 투자를 하고 싶어도 어디 가서 해야 되는 건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거 해보신 분들, 금융상품 투자들 해보신 분들, 그런 거 사기 위해서 여기저기 은행 가서 뭐 상품 가입하고 이런 거 해보신 분들은 뭐 경험이 있겠지만 저만 하더라도 전혀 경험이 없거든요. 이 중개업소 가서 사야 되는 부동산하고 보통 이제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또 하는 거랑 약간 좀 이 거리감이 있고 하니까 약간 낯설긴 한데, 이렇게 10배 규모 성장을 하려고 하면 좀 더 많이 알려지고 익숙한 어떤 투자 방법이 되기 위해서 많이 홍보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인 리츠 부동산 펀드는 업무용 빌딩이나 리테일 등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되면서 이제까지 양호한 수익률을 냈었대요. 근데 대부분 대형 투자 기관이 중심이 되는 사모 형태로 운영돼서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은 투자할 수 있을 기회가 되게 부족했는데, 와, 작년에 공모형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은 6조 원이었는데 사모형은 155조 원, 156조 원, 이게 몇 배예요? 거의 한 2배 반 이상 차이가 나는, 아니 25배 25배 이상 차이가 나는 차이네요. 뭐 10년 뒤 2021년까지 60조 10배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2~3배 차이가 나는 사이즈네요. 공모형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네요. 예를 들자면 공공시설의 민간 사업자 선정 시에 이때 이제 공모자금을 조달한 사업자를 우대하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자나 공모자금을 활용하는 사업자는 나중에 이 공공개발을 통해 조성된 상업용 부동산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도 있고, 이 공모형 상품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기업 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준답니다. 5천만 원 한도로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하게 되면 이렇게 발생된 소득은 종합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해서 세율 낮게끔 세금 이렇게 내게끔 해준다고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이런 걸 적용할 것이냐, 이런 타당성 검토도 한다라고 합니다. 노후화된 상업용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공모리츠 부동산 펀드를 활용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이런 공모리츠 펀드가 공공시설, 기반시설, 임대주택 등을 함께 건축하면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완화해주는, 그렇게 해서 사업성을 확보해주는 이런 것도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느냐?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얘기 나왔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까지는 소수의 사람들이 상업용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이렇게 독점까지는 아니고 과점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 운영 수익을 국민에게 이런 펀드의 형태로 배분함으로써 부동산 소득의 재분배 효과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일반인들이 주택 투자를 중심으로 주택 투자 시장으로 주로 돌았던 것,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러한 투자 수요 자체를 주택 시장에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공모 펀드가 활성화가 되면 공모 펀드가 사고, 그다음 파는 주체는 누가 되느냐?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을 매각하게 될 텐데, 이제 기업들은 부동산 보유 매각 자금을 활용해서 신사업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팔아서 뭔가 다른 사업 비즈니스 하는데 돈을 쓰고, 이제 이 펀드들은 부동산을 사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누리면서 이제 그 수익,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익을 국민들에게 재분배한다,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남한테 투자를 맡기는 게, 나한테 내가 투자하라고 맡긴 그 주체가 투자를 잘 하면 상관없는데, 투자를 잘 못해서 망하면 어떡해요? 부동산 투자도 잘 하면 좋겠지만 망하면 큰일 나죠. 지금 결국 상업용 부동산 보니까 공모자금 주택 매입에 유입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집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업용 건물들 사야 되는데, 이 상업용 건물을 사서 가격이 많이 올라서 또 임대 수익도 잘 나서 성공적으로 잘 엑시트하면 좋지만, 투자가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하는 사례도 배제할 수 없잖아요. 항상 모든 투자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활성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충분히 필요할 것 같아요. 상업용 부동산의 간접 투자 시장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열리고 혜택도 주어지긴 하지만, 어떤 물건에 어떻게 투자하느냐, 물건 보는 안목에 대한 부분들, 투자사들이 얼마나 일 잘하는지, 뭘 살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들도 또 맞춰서 필요하겠다. 이제 새로운 공부할 거리들이 생기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명절 연휴 전이라서 그런지 뉴스 기사가 이렇게 많이 없네요. 자, 오늘은 뉴스 이 정도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명절 지나고 나서 새로운
뉴스, 이슈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청취자분들 모두 행복하고 복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